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례를 올린 지 사흘 만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난 한 여인, 그리고 모두에게 바보 취급을 받던 한 하인의 기묘한 인연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시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은 저 소연이 다음 이야기를 지어낼 힘이 됩니다. 늘 곁에서 함께해 주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혹한기가 서서히 다가오던 어느 겨울 저녁, 눈이 가늘게 흩날리던 길가에 작은 몸짓 하나가 휘청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는 이미 지늘게 젖어 구겨졌고 머리는 산발로 흐트러져 있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소윤. 시댁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집안의 남자들이 버려놓은 잘못을 그녀에게 덮어씌우고 그대로 내쫓은 것이었지요. 길에 나앉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은 시아버지의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벌인 일이다. 더 말하지 말고 어서 꺼져라. 그 뒤를 이어 남편의 냉담한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었잖아. 괜히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소유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처음부터 그녀를 누군가를 대신할 희생양으로 데려온 것뿐이었다는 것을. 발걸음이 겨우 이어질 때 찬바람이 얼굴을 베어내듯 지나가고 머릿속이 하얗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진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 덮인 길가에 둔탁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왜 그러고 계십니까? 소윤의 시야 아래에서 거친 집신 한 켤레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든 순간 어딘가 어눌한 표정의 사내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동그랗고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말투는 느리고 어딘가 굼뜬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막배 사람들이 모두 바보 막돌이라고 불렀던 하인이었습니다. 지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습니다. 쓰러질 것 같으십니다. 그의 말투는 느리고 어딘가 끊겼지만 손끝만큼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윤의 팔을 부축하며 그는 비틀거리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막돌이는 소윤을 데리고 고을 외곽에 있는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초가는 낡았지만 안에서는 장작이 타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살며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잠시 계십니다. 그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솥뚜껑을 열고 밤새 끓였던 죽을 덜어내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십시오. 소유는 말없이 그릇을 받았습니다. 얇은 죽 한 모금이 목을 지나가는 순간 식은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눈시울로 그릇을 내려놓자 막돌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 말이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따뜻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소유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댁에 벌어진 일이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없으셨다고요. 남편이 빚을 졌습니다. 도박으로. 그걸 아버지가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관아에 고했지요. 그래서 저를 내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말을 이어가자 그제야 죽은 듯 잠잠하던 내면의 분노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돌이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말투는 느리지만 이해는 온전했습니다. 그럼 억울하셨겠습니다. 소유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왜 그리도 가슴을 울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막돌이는 소윤을 위해 따뜻한 물을 뿌려다 발을 헛디뎌 그만 주막에서 받아온 송절주 단지를 넘어뜨렸습니다. 달큰한 술이 그의 입술에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막돌이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아까까지 말을 더듬던 사내가 갑자기 일어서는 기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숨에 방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장작더미 아래 떨어져 있던 장부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중 창고에 곡식 흐름을 간단히 기록한 것 같군요. 평상시 출납과 다른 점이 보입니다. 소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 맞나? 막돌이는 손가락으로 장부 한 곳을 톡 하고 짚었습니다. 여기 이 글자 하나가 남편분이 조작한 흔적입니다. 소유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글씨는 두 사람이 쓴 것입니다. 윗줄은 부드럽고 둥근 필체, 아랫줄은 급하게 쓴 갈라지는 획, 서로 다른 붓, 서로 다른 손.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는 장부의 다른 점들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소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가 지금은 수십 권의 장부를 꿰뚫는 선비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천재적 광채는 술 향기가 사라지자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몇 분 뒤 막돌이는 다시 눈을 비비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 방금 뭐 했습니까? 술이 깨자마자 그는 완전히 바보 막돌이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먹고 술에 취하고 술이 깨는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유는 분명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술을 먹이면 나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소윤의 눈빛에서 작지만 강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앞으로 한 고을 전체를 흔들고 권력의 뿌리를 드러내며 악을 몰락시키는 거대한 불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유는 장독대 앞에서 막돌이를 불렀습니다. 막돌이님, 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막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함께 일. 제가 억울함을 벗기려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 힘이요. 네, 당신이 술을 마시면 꼭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장부를 보고 글씨를 보고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나요? 막돌이는 잠시 입을 떡 벌린 채 소윤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진짜 도움이 됩니까? 그 말투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애틋했고 너무 오래 기다려온 질문 같았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 제가 만난 누구보다 똑똑했어요. 그 순간 막돌이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려보겠습니다. 소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다면 나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 그들의 조용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막돌이와의 조용한 동맹이 맺어진 지 불과 며칠 뒤 초가지 반에는 이전에 없었던 묘한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는 날마다 붓과 종이를 옆에 두고 막돌이가 모드 일때 남기는 말과 분석들을 빠짐없이 적어두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앞에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깊은 밤 소유는 조용히 술 단지를 열어 막돌이에게 작은 종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적게 드셔보세요. 혹시 몰라 천천히요. 막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지를 입술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한 방울이 혀끝을 적신 순간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순박한 눈이 단단해지고 또렷해지며 마치 조선 최고의 참모가 앉아있는 듯한 기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막돌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기록물을 가져오셨군요. 네, 남편의 방에서 남은 장부 조각들을 주워왔어요. 막돌이는 조각된 종이들을 마치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빠르게 배열해 나갔습니다. 조각들을 하나로 합치면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운송 기록입니다. 운송 기록이라면 곡식이나 곡물을 옮길 때 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이동한 양은 적은데 빠져나간 세금은 지나치게 많아요. 소유는 무언가 확실한 단서가 가까워진 듯 손가락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뒤집어 씌운 죄도 네, 남편분이 진빚을 숨기기 위해 관가에서 조작된 장부를 하나 만들고 그걸 며느리에게 덮어 씌웠겠지요. 소윤의 가슴 속에서 뜨겁고 무거운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확실한 복수심.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막돌이의 목이 갑자기 툭 떨어지듯 고개가 처졌고 눈동자가 흐릿해지며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에, 천재 모드는 너무 빨리 꺼져버렸습니다. 소유는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능력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게 한 걸까? 막돌이는 술이 깨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분석은 모두 소윤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권력자의 비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조각이었지요. 며칠 뒤 소윤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참판의 집안에서 갑자기 장부를 불태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운 그 사건 말이야. 그 집 요즘 버리는 문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젯밤에도 집단 바구니 가득 오더라고. 범상치 않아. 그 순간 소윤의 등줄기에 날카로운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움직이는 걸 눈치챘나? 숨어있는 악역은 그 능력이 강할수록 자신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에 민감합니다. 윤참판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찾으려는 진짜 증거가 아직 어딘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유는 막돌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막돌이님, 왜 술을 마시면 변하는 건가요? 막돌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없이 서 있는 모습에는 어딘가 꺼내지 못한 과거의 어두움이 비쳤습니다. 소유는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대신 앞으로 천천히 함께 알아봅시다. 막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 짤막한 대답이 두 사람의 거리를 더 좁혀놓았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유는 새벽이면 마루 끝에 앉아 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군데군데 얼룩져 지워진 글자, 날짜가 맞지 않는 장부,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듯한 틈. 그녀의 눈은 작은 흔들림 하나도 놓치지 않았지요. 낮이 되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부엌 안악, 장터 상인, 하급 관리까지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의심과 기억들을 소유는 마치 실을 고르는 듯 부드럽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녀는 들은 이야기들을 곧바로 정리해 작은 묵책에 옮겨 적었고 막돌이가 술 기운에서 해독해낸 분석까지 함께 엮어 하나의 진짜 장부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반면 막돌이는 늘 소박한 얼굴로 뒤를 따랐습니다. 평소엔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얌전하고 멍한 표정이었지만 술 한 방울이 입술을 적시는 순간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달라졌습니다. 저 글자, 저건 원본이 아니지요. 붓의 힘이 달라요.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면 소유는 곧바로 그 글자를 옆에 옮겨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재 모드의 막돌이는 장부의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데 귀신 같았습니다. 글자 획 하나가 왜 흔들렸는지, 누가 쓴 건지, 언제 바뀌었는지까지 읽어내곤 했지요. 또 그는 길목을 한 번만 지나도 머릿속에 지형이 그려졌습니다. 어느 문이 몇 걸음 떨어져 있는지, 밤에 누가 어떤 등불을 들고 다니는지, 심지어 보이지 않는 샛길까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멍한 바보, 밤에는 비밀을 푸는 천재, 두 얼굴을 지닌 막돌이는 소윤이 찾아낸 조각들을 정확한 자리에 끼워 넣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 주었습니다. 둘의 호흡은 묘하게도 딱 맞았습니다. 소유는 퍼즐의 바탕을 넓혀가는 사람, 막돌이는 그 빈 곳을 정확히 채우는 사람. 따로 보면 허술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콤비였지만 그 기묘함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윤이 장독대에서 물을 길어오려는 순간 문가 근처 흙바닥 위로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발자국은 초가집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가 숲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창문가에는 손으로 문틀을 짚고 기댄 듯 흙 묻은 자국이 10개 남아 있었지요. 누군가 집을 보고 갔군요. 그날 이후 새벽마다 멀리서 낯선 그림자가 초가집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돌이조차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몸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막 누가 밖에 소유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완전히 들켰다. 악역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뒤 소유는 윤참 판댁에서 쫓겨난 하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하녀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때 벌어진 일 알고 싶으시죠?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인의 남편이 도박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참판 어른과 함께 장부를 바꾸고 서고에 있던 원본을 없앴어요. 소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가에서 알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지니까 참판 어른이 바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 짓이다 하고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어디까지나 자기 살려고 하녀의 말은 흐르고 끊어지는 울음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걸 부인에게 뒤집어 씌우자고 같이 말했어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윤이 쫓겨난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죄를 덮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건 그 다음 날 아침 막돌이가 숲 가장자리를 어슬렁거리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불타고 남은 장부 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어제 본 장부. 윤참판 측에서 본격적으로 증거를 없애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윤이 주운 장부 조각들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악역은 그녀가 뭘 하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초가집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숨어들어 주변을 살피는 듯한 기척, 숲풀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쇠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에게 주는 불길한 예감은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뭘 찾는지 안다. 그리고 막을 것이다. 악역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막돌이는 잠에 들기 전 갑자기 소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잠결에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숫자를 너무 많이 외워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소윤은 그의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너무 많이 외워서 막돌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술의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도 아주 오래전 그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여운을 남긴 채 초가집 밖에서는 또다시 거센 바람이 집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밤은 깊었지만 긴장은 더 깊었다. 초가집 주변을 맴돌던 의문의 발자국은 악역의 눈이 이미 이곳을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윤과 막돌이는 한순간도 긴장감을 풀지 못한 채 작은 등불 아래 마지막 장부, 조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바깥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새벽, 소윤이 물을 뜨러 문을 여는 순간 달빛 아래 서 있던 검은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관가의 문장이 달린 칼이 보였다. 이 초가에 사는 이는 누구냐? 저입니다. 무슨 일로? 윤참판 댁에서 도난당한 장부가 이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한다. 너를 조사해야겠다. 그 순간 막돌이가 문 뒤에서 확 뛰어나와 소윤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건드리지 마시오. 관비들이 피식 웃었다. 바보 노비가 기특하네. 비켜라. 우린 명을 받들 뿐이다. 막돌이의 눈은 불안에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증거가 없다며 결국 뒤돌아갔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다.
도망치진 마라. 이미 보고하고 왔으니 곧 다시 올 것이다. 소유는 그 말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장부 조각을 해독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막돌이가 밤새 기척을 느끼느라 온몸이 긴장해 술이 잘 먹히지 않았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그러나 그는 천재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다. 그때 소윤이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막돌이님, 당신은 술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자체가 이미 누군가보다 더 단단한 분이에요. 그 말에 막돌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종지에 입술을 대었다. 작은 한 방울이 혀끝을 적시는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그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의 천재 모두보다 더 짙고 더 또렷하게 집중이 응축된 듯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 장부 조각 그게 빠져 있었군요. 그는 흩어진 종이 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곰팡이에 눌어붙은 듯한 그 조각에는 작게 숫자 4개만 쓰여 있었다. 6321. 그 숫자를 보자마자 막돌이는 즉시 결론을 내렸다. 이 숫자는 금고 자물쇠의 순서입니다. 윤천판의 지하서고. 소윤의 심장이 콱 내려앉았다. 지하서고는 도난보다 조사보다 더 위험한 곳인데 하지만 그곳에 폐기하지 못한 원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돌이는 놀라운 말을 했다. 그 원본만 찾으면 부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윤참판의 대저택. 밤이 내렸고 달빛은 구름 사이로 간신히 빛을 흘리고 있었다. 소윤과 막돌이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싸고 뒷마당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하서고로 이어지는 작은 문은 감나무 뿌리 뒤에 숨겨져 있었다. 소윤은 숨을 고르고 속삭였다. 막돌이님, 겁나시면 여기 계셔도. 그러자 막돌이가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아가씨, 혼자 위험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비록 짧았지만 어떤 맹세보다 단단했다. 둘은 천천히 문을 열고 계단 아래 깊숙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지하서고에서 서늘한 바람이 올라왔다. 철제 금고와 막돌이는 다시 한번 숫자를 읊었다. 6321. 철컥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멈췄다. 금고 안에는 관가에서 몰래 은닉한 공문서, 세금 탈루 기록, 그리고 소윤의 이름이 적힌 누명 문서의 원본, 모든 증거가 있었다. 소윤은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한순간 울 치러오르는 감정을 겨우 삼켰다. 막돌이님, 이걸로 제 억울함을. 그러나 바로 그때 뒤에서 갑자기 등불이 확 켜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두 사람을 뒤덮었다. 거기서 더 손대지 마라. 소유는 얼어붙었다. 막돌이는 그녀를 감싸며 앞으로 나섰다. 윤참판의 눈은 칼끝보다 더 서늘하게 빛났다. 기어이 여기까지 기어 들어오다니. 비리? 원본 문서? 그게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느냐? 그의 말에는 자신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막돌이는 술 천재 모두가 서서히 꺼지고 있었고 그마저도 위험했다. 하지만 소유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 안에 있는 문서를 재빨리 품 안에 감추며 말했다. 참판 어르신, 저는 이 문서 하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감히 협상을? 당신이 꾸민 죄는 이미 곳곳에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 문서 하나가 아니에요. 윤참판의 눈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바로 그때 뒤이어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문득 막돌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 도망쳐요. 계단 위에서 관아의 등불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소유는 숨을 참았다. 이대로라면 둘 다 잡힌다. 그 순간 막돌이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문서를 소윤의 품속에 집어넣고 그녀의 손을 뒤쪽 통로로 밀었다. 가세요, 제발. 소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안 돼요. 함께. 아가씨는 살아야 합니다. 술이 깨지 않은 순박한 막돌이의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남자도 흉내낼 수 없는 결연함이 있었다.
소유는 결국 막돌이의 마지막 힘에 밀려 뒤 통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지하서고 안에서 관비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저놈이다. 잡아라. 막돌이가 붙잡히는 소리,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윤참판의 거친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귀를 찢듯이 들려왔다. 추운 새벽, 산길을 달려 초가집으로 돌아온 소유는 마룻바닥 위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막돌이는 잡혀갔다.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품속에서 소리를 내며 문서가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그 문서가 막돌이의 온기와 함께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 소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감정만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이제는 내가 나선다. 그녀는 손등에 눈물을 훔치며 쓸쓸한 방 안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 소유는 관아의 앞마당에 섰다.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여인을 기억했다. 쫓겨났던 불쌍한 새색시가 아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요. 소유는 백성들 앞에서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러분, 이 장부는 여러분의 세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탄식, 분노, 그리고 도망칠 곳 없는 윤참판은 관아 뒤편에서 끌려 나왔다. 백성들의 분노는 빠르게 번졌다. 마치 불길처럼. 저 탐관오리,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자. 관아 관리들조차 문서의 원본을 확인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윤참판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소윤의 결백과 윤참판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감옥에 갇혀있던 막돌이도 곧 풀려났다. 그는 쇠창살 밖으로 나오며 소윤을 보자 아이처럼 눈을 크게 떴다. 아가씨, 살아 계셨습니까? 소윤은 그를 꽉 안았다. 관청 앞이었지만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었다. 막돌이님, 당신 덕분이에요. 막돌이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만 움직였다. 아가씨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둘은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휘둘리지 않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이 집은 도망자의 집도 억울함을 숨기는 곳도 아니었다. 이제는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 소유는 작은 서책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막돌이님, 앞으로 술 없이도 글 읽는 법을 제가 함께 알려드릴게요. 막돌이는 천천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아가씨도요. 제가 아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살아간다는 건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서로를 알아가고 하루하루 마음을 나누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두 사람은 약자였던 과거를 내려놓고 함께 걷는 길을 택했다. 아주 조용하고 따뜻하고 늦은 봄 같은 결말이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우리 삶에서도 억울함이 길을 막을 때가 있지만 결국 진심은 빛을 잃지 않더군요. 소윤과 막돌이처럼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이소연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길을 밝혀줍니다. 저는 또 다른 야담을 들고 조용한 밤바람을 타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주시겠지요?